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아쉽게도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정재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인 역량을 총투입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표 전에 사전 분석에서도 오류가 있었죠.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득표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탈리아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해서 결선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결과는 119대 29, 결선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유치운동 과정에 어느 정도 비슷한 예측은 할 수 있는 게 바로 외교적 역량일 텐데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다, 외교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연습이나 훈련이 아니라 언제나 실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장애인 부모연대가 전국을 돌며 오체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는데요. 잠시 후 경북장애인 부모연대 배예경 회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을 주제로 해서 전남 신안의 버스 공영제, 또 포항시의 수요 응답형 타보소 버스 사례 살펴봤고요. 또 경북 북부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은 전국적인 관심사이자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총선의 주요 이슈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물갈이 논란을 다루겠습니다. 네. 허 대표는 우선 이 청년 생각에서 선거제도 개혁 주제를 아주 자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선거가 130일 남은 이 시점
아직까지 선거제도 이게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죠. 그 비례 갖고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네, 제가 몇 년째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관점에서는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정당 간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이고요. 다음으로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제3지대, 진보 정당 간 선거연합 정당 등 이 거대 양당과 경쟁할 정당들이 새롭게 등장하는지가 주요 쟁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이 선거제도나 신당 출연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신당 출연보다 우리 지역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 오늘 다뤄볼 중요한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경북 지역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제도나 신당 출연으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1등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당락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 최대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27일이죠.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가 뭐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 이를테면 경북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라든가 문경 상주시 선거구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 당원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기초조직인데요.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리더들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무감사는 바로 지역구의 위원회, 당원협의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당협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 평가를 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당무감사로 줄 세우기 상대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지역구 활동, 그동안의 현역 국회의원들 정당 활동 감사했다,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 현역 국회의원들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도 같이 한 거죠, 이번에? 네, 근데 우리 지역은 현역들이 전부 당협위원장이어서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라든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왜 46명 나왔다. 그게 이제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아야 국민의힘으로 출마 가능한 것이고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건데 당무감사위원회가 하위권에 속하는 당협위원장 46명을 공천 배제 대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른바 컷오프 대상. 네, 그렇죠. 46명. 그리고 신의진 위원장이 그 4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공고한다고 했고요. 46명이면 무려 22.5%인데 이 46명 말고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그러니까 46명에 포함되지 않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6명에다가 개인 지지도가 낮은 현역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40% 이상이 공천 탈락을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명 이게 컷오프 대상 이게 다가 아니군요. 네, 그렇죠. 2배 가까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각 지역의 지지도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 지지도 이거를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1명인데 영남이 56명, 50%예요. 비례대표 빼면은 지역구 의원의 62%가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많으니까 배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전국 지지율은 35%인데 대구 경북은 55%, 20% 가까이 차이가 나고 CBS 결과도 40대 57, 1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인 지지도가 정당 지지보다 높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의원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심란하다라는 것이고 예. 특히 후보자 경쟁력 평가가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당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천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의원들 교체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 경북 북부 지역 4명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현격히 낮다는 기준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신의진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힌트를 줬어요. 15% 할지 20% 할지 영남과 수도권이 다를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요 정도라고 봅니다. 15 혹은 2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남은 좀 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한 15% 정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현재 한 55에서 60 정도 되니까 개인 지지율이 40%가 안 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정당 지지도를 예를 들어 55로 잡으면 그러면 각 국회의원들 개인 지지도는 40 이상이 돼야 된다. 적어도.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 40 넘는다는 게. 40 넘는 분도 계시고 예. 안 넘는 분들 계신데 예.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예. 자, 아직 초선 재선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이런 의원들 많을 텐데 작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타깃으로 바로 우리 저 경북 지역이 이렇게 거론이 항상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부감사가 재밌는 게 절대평가로 했으면요. 예. 경북 국회의원들 평가가 높습니다. 뭐 당원 관리라든가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상대평가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난 총선에서도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았어요. 우리 지역 지금 대부분 초재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는 뭐 경북 찾으면서 이 선거 때만 되면은 전국적인 승리를 위해서 과도하게 희생을 요청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공천받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명이다, 숙명이다. 자, 이렇게 공천 물갈이론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숙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왜냐하면 경북은 국민의힘이 정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입니다. 네. 즉 경북의 현역 국회의원들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개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공천을 잘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천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공천만 받으면. 네,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는 자들은 줄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재선 3선 정도 되면은 이제 공천 프리미엄 충분히 누렸으니까 험지 출마하시오 이렇게 기득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즉 공천 물갈이를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즉 4년 뒤면은 또 공천 물갈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치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백날 공천 물갈이를 해도 이런 식의 평가라든가 잣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천 물갈이론 그 운명이다 숙명이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4년 후 또 그 4년 후 계속 나올 얘기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죠. 이 현상이. 국민의힘 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물갈이 이 논란이 좀 바뀌려면 개선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근본적으로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만들어지면 공천 물갈이 안 해도 저절로 정치 경쟁이 되고요.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본선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역의 정치 지망생들도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으로도 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정치 역량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건데요. 지금 프로야구로 치면은 고교하고 인재들이 다 특정 구단에만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 경북 지역 정치 리그가 재미가 없는 것이고 공천 물갈이 해봤자 이제 그나물의 그 밥이다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물갈이라기보다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의 정치 독점 구조를 개혁하는데 소극적인 정당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당들은 시민들께서 쓴소리 해주시고 준엄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천 물갈이가 아니라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 물이 아니라 정수기 필터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내년 총선 130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거철마다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 물갈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문제 있다. 그리고 특정 정당 정치 독점 구조 이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공천 물갈이 논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라디오. 네, 6시 24분 막 지났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제주에서부터 출발했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며 오체 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오체 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북 장애인 부모연대 배예경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예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 15일 제주에서 출발을 하셔서 전국 12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전국 순회 오체 투지 집회를 열고 계십니다. 오체 투지라고 한다면 그 왜 무릎 꿇고 앞으로 쭉 엎드리면서 절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온몸에 5군데가 바닥에 닿. 온몸 5군데가 바닥에 닿아야 되는. 네,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예. 5군데라면 어디죠? 무릎하고.
예. 두 팔하고 이마가 바닥에 닿게 낮은 자세로 이제 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또 날씨가 또 추워져서 그 찬 바닥에서 이렇게 하셔서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15일 제주에서 출발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어느 지역을 쭉 이렇게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부터 시작해서? 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경남에서 한 1,300여 명이 부모님 지인들이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 울산, 이제 22일에는 저희 경북에서 그 도교육청 앞에서 경북도청까지 1km 넘게 이제 오체 투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안동 경북 도청 신도시도 다녀가셨고, 네. 그리고 그럼 또 앞으로는 어디까지 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요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했고요. 네. 광주에서도 했고요. 전라남도에 할 때는 비가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오체 투지를 진행했고요. 이제 충청북도도 해야 되고, 충청도 넘어가면은 이제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제 12월 7일에는 이제 그 국회를 목표로 해서 서울에 이제 최종 집결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12월 7일 국회, 여기가 이제 종점이 되겠군요. 내년도 예산까지 이제 바라보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 힘든 오체 투지 집회 쭉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이런 집회를 열게 된 이유,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는 이제 장애 자녀를 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자녀의 전생애 주기별로 그 하루 24시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한 시민으로 정말 평범하게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고요. 특히나 이제 학교 졸업 후에는 대부분이 그 진로할 방향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용할 곳이라든지 하루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없고 해서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에 그런 촘촘한 지원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서 이제 오체 투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좀 어릴 때는 부모들이 또 젊으니까 이렇게 돌봐주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부모들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또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전 생애 주기별로 다 좀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재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보장, 또 통합 교육 보장, 노동할 권리 보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촉구를 하고 계신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 자, 우선 우리 배경 지부장님도 장애인 자녀를 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30대. 33살입니다. 나이가 좀 있군요. 30대 자녀를 둔. 자, 그러면 누구보다 지금 발달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발달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모든 것들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나 이제 아빠가 그 경제 일선에 있으면은 엄마가 거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덩치는 커지고 또 제어하기가 엄마 혼자서 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발달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중증 중복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거의 누구랑 소통하는 것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비참한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모든 뭐 어떤 하나는 뭐 지칭할 수가 없겠네요.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애 가정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지원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고 있습니까?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요. 국가 지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독일의 그 복지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해오는데 한 꼭지씩 있기는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보편화된 것들은 그 장애를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의무 교육처럼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또 치료 지원비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통학비나 이제 그런 계절학교 또 발달 재활 서비스라 해서 치료 지원도 하고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되게 그런 지원들이 적습니다. 성인이 되면 지원이 많이 끊기게 되겠군요. 네. 학교는 이제 공교육이고 하다 보니까 좀 꿈의 지원이 있고 사실 그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특수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우리가 이런 오책 투지 전에는 삭발을 하든지 산보일배를 하고 단식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특수교육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가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특수교사, 특수 그 지원 정책들을 좀 펼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은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인 발달 장애인들은 그런 지원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다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면로해지고 수입도 적고 하다 보니까 2중 3중고의 고충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 성인이 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게 좀 절실하다라는 말씀 같고요. 자, 아까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뭐 어느 정도나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제 그게 극도에 달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때는 공교육도 문을 닫게 됐고 또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21년, 22년 그때는 거의 그 전국 곳곳에서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 22년도만 해도 한 해에 한 달에도 몇 건씩이 발생이 됐었고요. 한 달에도 몇 건씩. 예, 특히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38년 동안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자녀가 또 중증인 암에 또 걸리는 바람에 더욱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녀를 죽이고 어머니가 살아남는 바람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녀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본인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살아남아서 실형까지.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회장님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거의 600명 가까이의 전국의 부모님들이 그 청와대 옆에서 삭발식을 거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국가를 향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군요. 아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자립 생활할 권리 크게 봐서 그리고 통합 교육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절실한 그 권리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제 1번이 이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비장애 형제들은 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되게 선택의 여지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자녀들이 그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고 계속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집으로 복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이 자녀가 이제 분리되어서 이 발달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은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택이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활동 지원 제도, 활동 지원사님이 이제 활동을 지원을 하고, 네. 필요하다면 좀 노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가 또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 지금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일하는 기쁨도 느끼고. 낮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낮 동안의 생활이라 해서 하루 8시간 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그 집으로 귀가를 해서 활동지원사님과 저녁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붙으면은 이제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자립생활할 권리, 이걸 1번으로 꼽아주셨군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정말 성심성의껏 양육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그 부모님 없는 세상에서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저희는 제일 큰 목표인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제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기치로 20여 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누구나 할 수 있는 통합교육, 그리고 노동할 권리. 노동할 권리 이렇게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 아무튼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평범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뤄서 그 누구보다도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자기 집을 갖고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절한 마음이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 순회 5체 투지 집회를 열고 계신데 이제 한 뭐 일주일쯤 남았는데요. 건강 잘 돌보시고요. 건강하셔야 또 자녀분들 돌보시니까. 아이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MBC에서 이렇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장애인 부모연대 배예경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용찬 소장입니다.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이슈만 좀 다루죠, 우리 짧게. 스피드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소식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선전했다, 고생했다는 얘기부터 해서 대통령 책임론도 들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기보다는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부족의 소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이 또 국민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던 이유도 바로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부산 지역의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을 거고, 또 자영업청이나 경제기대 심리로 주부청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순방을 많이 나갔는데도 정확하게 이 판세 진단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했는데, 향후에라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교훈은 어떤 것을 얻었을 것인가? 또 자전 해외 순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유치 쪽에 이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또 대통령의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국면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유치 기대했지만 유치를 못한 그 영향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게 만약에 불발되더라도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뭐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엑스포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CBS 노컷 뉴스가 RN 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긍정평가가 39.5%, 부정평가가 57.7%였는데 말 그대로 39.5%의 대통령 긍정평가를 놓고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물론 뭐 대통령의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유치를 했더라면 이 조사 기준으로는 다음 조사에서 뭐 40% 돌파도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치가 불발되면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동력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그 밑에 국정원 1차장, 2차장 동시에 교체를 해버렸는데 이게 국정원의 1, 2, 3 다 이렇게 교체를 한 거죠,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에?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게다가 지금 국정원장 후임자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1차장과 2차장은 임명이 됐고 1차장이 지금 원장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삼엄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장의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 번째는 왜 이런 인사 파동이 자꾸 발생을 할까? 이전에 6월 달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난 또 연초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국정원장이 제대로 못하면 면직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1차장, 2차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여러 차례 반복되다가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그것도 참 중요한 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경질됐다. 첫 번째는 이제 인사 파동이고 두 번째는 소통 부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지지율에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일이지 하고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국정원장의 인사가 뭔가 대통령실과 맞지 않았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걸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결정이고 국정 운영인데 여러 지금 달 1년 이상 걸려서 아직도 제대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됐다는 거 과연 왜 무슨 일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소통,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자 최근에는 또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이정재 배우 그 뭐 고깃집에서 식사 장면 그 또 주목을 받았고 오늘은 또 뉴스 하루 종일 이게 이 밥값 누가 냈냐 이정재 배우가 냈으면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뭐 등등해서 또 한동훈 장관이 냈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쓴 거 아니냐 등등해서 말이 많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네. 자,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또 그 식당의 이 가격 자체가 비싼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1인분이 뭐 거의 10만 원대 정도로 물론 이제
다른 메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알려진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개인 카드를 맡겼고 개인 카드로 이제 결제가 된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과연 총선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러면 출마를 하면 한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인지, 또 그동안 쭉 이 법무장관으로서의 1년 이상 역할을 해오면서도 친구 이정재를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다분히 대중성을 의식한 이른바 오징어 게임 효과를 톡톡히 누리려는 그런 또 총선 출마를 대비한 포석인가. 또 이렇게 의견이 또 분석이 분분하게 나오거든요. 관련된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간판으로 누가 나서는 게 내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30.6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7%로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7%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1%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보다도 거의 5배 가량 한동훈 장관의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디로 나옵니까? 뭐 용산 얘기도 나오대요. 오늘 보니까 또. 뭐 강남이니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구니 뭐 용산 이야기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지역구가 용산인데 이 용산을 한동훈 장관에게 넘겨주고 권영세 전 권영세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됐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도 거론됐어요. 국무총리. 네. 그래서 권영세 전 장관은 어떤 관운을 타고났길래 주중대사도 했었고 통일부 장관도 했었고 이제는 국무총리와 또 국정원장까지 거론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시나리오인 것이고요. 근데 용산에 출마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냐면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가뜩이나 대통령과 비슷하다. 대통령의 한몸이나 정치적 공동운명체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인데 용산에 출마를 해버리면 맞네. 진짜로 정치 운명 공동체네. 이렇게 또 대통령과 더 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산 출마는 상당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봐야 돼요. 분석하건대는 뭐 대구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안동으로 오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갈 곳은 종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 또 하태경 의원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최재형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아직 안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종로에 이제 언론 보도는 거론되지만 본인이 직접 종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는 상당히 좀 그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을 이해해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재형 의원이 아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요. 그게 이게 견제 들어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데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또 현역 의원이 종로에서 박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분석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아주 강도 높은 디스를 했습니다. 준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도덕이 없다. 이거 다 부모 책임이다. 패드립 이거 우리가 다른 거 다 참아도 패드립은 못 참잖아요. 우리 왜 어렸을 때 싸우다가도 맞습니다. 그냥 말싸움 하다가도 뭐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거 얘기 나오면 이제 주먹이 나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딱 그 상황입니다. 이거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제 뭐 끝이다 이 발언으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정말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서로 손을 잡지 못하는 등을 돌리는 상황인가 이야기 나오는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황한고 앵커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싸움할 때도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집안 싸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아니 우리 엄마를 어떻게 우리 아빠를 너 말이 돼 이러면은 또 주먹 다짐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정제된 그런 발언을 최대한 해오던 상황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한 행사에 이것도 이제 공개되는 행사입니다. 가서 준석이 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건 다 도덕이 없는 건 부모 때문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적어도 지금 이런 여론을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또 MZ세대의 여론을 끌어들이는데 혁신이 활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 몇몇도 아무런 응답과 화답이 없는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 사퇴하겠다 그런 사퇴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 더 갈등으로 치달아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뇨한 위원장이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대표 미안해요. 내가 그럴 뜻은 없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작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이제 확인하지 못한 시간대에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화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직접 사과가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장님 딱 30초 남아서요. 그냥 예. 간단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거를 이거 일단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 측이 있고 또 이거 함정 취재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초. 저는 그냥 네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일파만파입니다. 일파만파? 결과적으로는 몰래카메라에 촬영이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옵니다만 그 물건을 결과적으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금 부산 엑스포 개최 여부도 상당히 대통령에게는 절체절명이 중요했는데 이런 상황이 불거지게 되면 연말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여성표도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앞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